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유리창을 두드렸다. 국립중앙기록보존소. 그 방대한 지식의 성체 안에서 한서연은 낡은 서류에 바삭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잉크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고요했고 질서 정연했으며 예측 가능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수십 년 된 문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그녀는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꿰맞추는 데서 오는 작은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한번 본 것은 사진처럼 뇌리에 각인되는 축복이자 저주인 완전 기억 능력이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녀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라 불렀고 그녀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 서연 씨, 혹시 1987년 제3공단 부지 선정 관련 비공개 회의록 위치 기억나요? 김 박사님이 일주일째 찾고 계셔서요. 막내 연구원의 물음에 서연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의 머릿속에 보존소 3층 서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B구역 7번째 서가, 위에서 3번째 칸, 왼쪽에서 5번째, 붉은색 표지에 대외비 도장이 찍힌 파일, 3층 B.GL 서가, 3번째 칸 왼쪽에 있어요. 아마 수도권 균형 발전 계획, 파일철에 같이 꽂혀 있을 거예요. 회의록 제목이 달라서 검색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역시 서연 씨는 최고예요. 후배의 경탄. 어린 목소리를 뒤로 하고 서연은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했다.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삶. 퇴근 후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계신 아버지와 소박한 저녁을 먹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였고 아내를 일찍 여인 뒤 서연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오셨다. 그런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야말로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서연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얀 시트에 덮인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무미건조한 설명이 서연의 귀를 파고들었다. 어째서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고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퇴직금을 모두 털어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알고 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였다는 것. 원금은커녕 담보로 잡힌 아파트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사채업자들의 빚독촉, 병원비,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감. 서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불행의 파도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녀는 무력감에 몸서리쳤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도, 방대한 지식도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한 밤이었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둣발 소리는 유난히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서연은 숨을 멈췄다. 문 앞에는 온몸으로 폭풍우를 뚫고 온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검은 코트,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빛.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은 마른 장작처럼 건조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TV나 신문에서나 보던 인물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강태준은 좁고 낡은 거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값비싼 그의 세상과 초라한 그녀의 세상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듯 했다. 용건만 간단히 하죠. 강태준은 소파에 앉는 대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규석 씨, 부친되시죠? 넥서스 홀딩스의 유령 투자조합에 휘말리셨더군요. 부채 총액은 사채 포함 15억, 살고 계신 아파트도 곧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는 마치 남의 집 장부를 읊듯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제가 뭘 하길 바라시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아서 그 안에 담긴 의중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것만 같았다. 네. 결혼.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기간은 1년. 그 대가로 한규석 씨의 모든 빚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병원보다 훨씬 좋은 VIP 병동으로 옮겨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죠. 농담이라고 하기엔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진지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왜 저죠? 당신 같은 사람이 원한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을 텐데요. 필요한 건 사랑이나 가문이 아닙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태준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내 능력이라니요. 전 그냥 기록 보존소 직원일 뿐입니다. 완전 기억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한 비상한 데이터 분석 능력. 국립중앙 기록보존소의 한서연. 28세. 한 번 본 자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며 10수 년간의 자료를 교차 분석해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인재. 제가 아는 바가 맞습니까?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조사한 것일까? 아우라 그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적과 내통하며 회사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놈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수십 년에 걸친 자료 속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전문가를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사나 분석가들, 그 전문가들 중에 배신자가 섞여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냉기가 서렸다. 나는 외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 싸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자 동시에 법적으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겁니다.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신분은 당신이 모든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줄 겁니다. 누구도 평범한 사서 출신의 아내가 회사의 기밀을 파헤치고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하겠죠.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리고 잔인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현실을 일깨웠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것은 거래였고 그녀는 가장 비참한 을의 입장이었다.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1년간 나의 법적 아내로서 외부 활동에 동행하고 내가 요청하는 자료 분석 업무를 수행한 계약 기간 동안 나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은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되면 위자료와 함께 깨끗하게 이혼한다.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보장하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자존심에 박혔다. 만약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요. 찾아내야만 합니다. 강태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실패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당신의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가 떠올랐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까짓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었다.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천천히 눈을 뜬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절망에 잠식되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렸다. 좋아요. 그 결혼 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승리자의 거심이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테이블 위 봉투 옆에 또 다른 서류, 즉 혼인계약서를 내려놓았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펜 끝이 종기에 닿는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온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서연은 보았다. 계약서 위에 명시된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강태준이라는 세 글자를. 그것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에 내려진 사망 선고이자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로의 초대장이었다. 펜이 움직여 그녀의 이름을 새기는 순간 운명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 평범한 소녀가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아내가 되는 잔혹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강태준의 차가 거대한 철문을 통과했을 때 한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작은 아파트 단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고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회장님의 저택, 시그너스 홀입니다. 운전기사가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동안 저택의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마치 왕족이라도 된 듯한 어색한 기분에 휩싸였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다. 사모님, 안으로 드시지요. 저는 이곳의 집사, 김비서입니다. 사모님. 그 낯선 호칭이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니었다. 아우라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 그뿐이었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욱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광활한 거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거실만큼이나 넓은 방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우리 방이 아니고요.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묻자 강태준은 의아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말했을 텐데 이건 계약이고 비즈니스라고. 내 방은 복도 끝에 있으니 용무가 있을 때 외에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는 벽에 내장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집의 모든 시스템은 저걸로 통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김 비서에게 말하면 되고 며칠간은 외부 활동 없이 여기서 지내며 적응하도록 하세요. 당신에 대한 신상 정보는 내가 제공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유년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고 조용히 미술사를 공부해온 재원. 그게 당신의 새로운 프로필이니까. 그는 서연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곧바로 서재로 보이는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은 푹신한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이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 즉 금빛 세장이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다. 이번 주 금요일 아우라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파티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들을 모두 외워두도록 하세요. 특히 이 사람.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최민혁 회장. 서연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기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를 남자.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최민혁 회장은 내 오랜 숙적입니다. 그는 분명 당신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무슨 말을 걸어오든 미소만 지으며 말을 아끼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날부터 서연에게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티켓 강사까지 붙었다. 그들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에 걸맞은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수수한 옷들은 명품 드레스로 채워졌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바뀌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서연은 마치 가면을 쓴 기분이었다.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서연은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연 회장에 들어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질투, 경계심이 뒤섞인 날카로운 시선들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숨겨두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와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강태준이 시킨 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건 채 최소한의 대답만 했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어디 가문 따님이신가요?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셨는지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서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강태준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대화를 차단했다. 그는 마치 노련한 지휘자처럼 이 사교장의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잦아드는 듯한 착각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민혁 회장이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강태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강 회장, 오랜만이군. 이렇게 좋은 날 초대해 주어 고맙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미소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저기가 불꽃처럼 튀었다. 악수를 나눈 최민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값을 매기는 사람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치는 경멸의 빛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이쪽이 말로만 듣던 재수씨 되시는군.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민혁은 그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강태준을 향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허허, 우리 강 회장, 취향이 참 소박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서연을 소박한 취향으로 깎아내림과 동시에 강태준의 과거를 들먹이며 도발하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최민혁을 향해 더없이 해맑고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찬이세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회장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행운인걸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한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의 연기였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최민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강태준을 향한 절대적인 애정을 과시하는 듯한 이중적인 효과를 낳았다. 최민혁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강태준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섰다. 제 아내가 낯을 좀 가려서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최민혁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서연을 데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둘만 남게 되자 강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잘했어. 그의 칭찬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민혁의 그 오만한 눈빛,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샤워를 하고 나오자 방문 앞에 두꺼운 서류철과 보안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1차 분석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다. 파일 안에는 지난 10년간 아우라그룹 건설 부문의 모든 해외 프로젝트 관련 재무 보고서, 계약서, 회의록 스캔본이 담겨 있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다. 이 속에서 배신자의 흔적을 찾으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질려버릴 작업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복잡한 정보의 미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녀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자료에 몰두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페이지를 스캔했고 그녀의 머리는 사진처럼 찍힌 정보들을 분류하고 연결하고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다른 분석가들이라면 몇 달은 걸릴 작업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하룻밤 만에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불일치였다. 지난 10년간 중동과 동남아에서 진행된 10여 개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물류비 항목에 아주 미세한 초과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금액 자체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 비하면 먼지 같은 수준이라 어떤 회계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고 단순 비용 처리된 항목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들을 모두 찾아내어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다. 초과 지출이 발생한 시점은 모두 분기 말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증감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호처럼.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각 프로젝트의 담당자, 결제 라인, 협력업체를 모두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모든 프로젝트의 해외 물류를 독점적으로 담당했던 단 하나의 회사.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설립자본의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초과 지출액이 발생한 날짜와 금액을 주식시장 데이터와 대조해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 돈은 정확히 같은 날 차명 계좌를 통해 넥서스 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아주 조금씩 시장의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10년간 계속되어 온 비밀스러운 자금 세탁과 내부 정보 유출의 증거. 최민혁의 제국을 지탱하는 검은 돈의 흐름. 서연은 화면에 떠오른 데이터의 흐름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최민혁, 당신이 무시했던 그 소박한 취향의 여자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찾아냈다고.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서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을 한 한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담담하게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강태준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따라서 이 유령 회사는 지난 10년간 아우라그룹 건설 부문의 해외 프로젝트 물류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자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넥서스 홀딩스의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내부자 거래, 그리고 적대적 M&A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하룻밤 만에 찾아낸 사실들을 마치 오랫동안 연구해온 논문을 발표하듯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 브리핑을 마치자 서재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걸렸지. 어젯밤 자료를 받고부터 지금까지요. 강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최고의 회계법인과 로펌도 몇 주간 매달려야 찾아낼 수 있을까 말까 한 흔적을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찾아낸 것이다. 대단하군.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솔직한 감탄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가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건 흐름의 끝자락일 뿐이야. 놈들이 10년 동안이나 들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최초의 시작점이 있었을 거다. 디지털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삭제할 수 있어. 진짜 증거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 속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서연이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우라그룹 본사에 중앙기록 보관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산화되기 이전의 아날로그 자료들, 특히 폐기된 프로젝트들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중앙기록 보관실은 회사의 모든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자 동시에 가장 잊혀진 곳이었다. 그런 곳에
회장의 아내가 드나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이유는 디지털의 허점은 검색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검색어에 걸리지 않는 정보, 의도적으로 다른 파일에 끼워져 있거나 제목이 바뀐 자료는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눈은 다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놈들이 지웠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흔적,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나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쓴 도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담대함을 겸비한 전사였다. 좋아, 김 비서에게 말해두지. 다만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당신의 신분은 회사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호기심, 많은 세대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음 날부터 서연은 매일 아침 아우라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중앙기록 보관실로 출근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먼지 쌓인 거대한 서가들이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와 묵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정년을 앞둔 박 부장이라는 늙은 관리인이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귀찮음과 의구심이 뒤섞인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사모님, 이런 누추한 곳에는 어쩐 일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우리 아우라 그룹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렸답니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자료만 좀 볼게요. 서연은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박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낡은 서가 배치도를 건네주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런 무관심이 그녀의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터였다. 그녀는 금빛 세장의 우아한 사모님에서 기록의 미로를 헤매는 유령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박 부장이 보기에 완전히 두서없는 방식으로 서가를 옮겨 다녔다. 1990년대의 건설 부문 프로젝트 제안서를 보다가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마케팅팀 지출 결의서를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수십 년 전의 인사 기록 카드와 대조했다. 박 부장의 눈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옛날 서류를 뒤적이는 철없는 안주인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었다. 그녀는 수만 개의 이름, 날짜, 프로젝트 코드, 결제 라인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직소 퍼즐처럼 꿰맞추고 있었다. 박 부장님,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퇴사한 재무팀의 이진섭 차장이라는 분 기억나시나요? 며칠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서연이 불쑥 물었다. 박 부장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진섭, 기억나지. 머리는 비상했는데 야망이 너무 커서 문제였던 친구야.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발각돼서 불명예 퇴직했지. 아마. 근데 그 사람은 왜?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특이해서요. 서연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그녀의 뇌는 방금 얻은 정보를 기존의 데이터와 결합시키고 있었다. 이진섭 차장. 그가 불명예 퇴직한 시점은 서연이 발견했던 유령 물류 회사가 설립되기 정확히 3개월 전이었다. 그리고 그가 빼돌리려 했던 기밀은 다름 아닌 동해안 리조트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였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사업 보류 및 폐기, 항목이 모여있는 서가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해안 리조트 개발 사업 취소 보고서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을 찾아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결제 라인도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 참고 자료 목록에서 작은 위화감을 느꼈다. 프로젝트 초기 투입 예산에 대한 정산 내역이 단 한 줄로 손실 처리 완료라고만 적혀 있었다. 세부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총동원했다. 며칠 전 무심코 스캔했던 수십 년치의 재무원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던 그 분기, 재무제표에 기타 손실 항목에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의 돈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다른 계정으로 분산 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대손상각 처리되며 공중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 취소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명분, 즉 유령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중심에 회사에서 쫓겨난 이진섭 차장과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인물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령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결재란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민혁, 지금은 넥서스 홀딩스의 회장이지만 수십 년 전 그는 아우라 그룹에 촉망받는 젊은 임원이었다. 그는 이 유령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독립하여 넥서스 홀딩스를 세웠고 이진섭 같은 인물들을 이용해 아우라 그룹 내부에 자신의 라인을 심어두었다. 그가 10년 넘게 아우라 그룹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었던 모든 계획의 시작점, 바로 이 낡은 서류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강태준의 서재에 섰다. 그녀는 먼지 묻은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찾았습니다. 그녀는 유령 프로젝트의 전말과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비자금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났을 때 강태준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서류 위에 적힌 최민혁이라는 이름을 광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오랜 숙적의 배신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잊어먹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정함이나 그녀의 능력을 확인했을 때의 감탄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아내나 쓸모있는 도구로 보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복수를 완성해줄 유일한 파트너, 자신의 제국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평범한 여자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이 순간 깨닫고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 최민혁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공을 과시하던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최민혁은 두툼한 시계에 불을 붙이며 최근 아우라 그룹을 향해 날린 몇 가지 공격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인수하려던 IT 자회사 이노테크의 지분 매입은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직전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나 모든 지분을 쓸어갔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배포 직전 아우라 측에서 먼저 선수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보도 자료를 내는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보고를 하는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최민혁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사소한 실패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계획은 늘 완벽했다.
지난 수십 년간 강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아우라 그룹을 괴롭혀왔지만 이런 식의 예기치 못한 방역은 처음이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강태준 그놈,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기라도 했나. 최민혁은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그의 오만함은 강태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변수는 다른 곳에 있다. 혹시 자신의 내부에 첩자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강태준에게 새로운 조력자가 나타난 것일까? 최근 그가 들인 평범한 아내가 떠올랐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계집 하나가 이런 판을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꺼져왔다. 윤 이사에게 연락해 최민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간만 볼 때가 아니었다. 아우라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심어놓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 전략기획실의 윤상현 이사를 움직일 때가 온 것이다. 아우라 내부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 주 주주총회 전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건수를 하나 터트리라고 해 놈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제대로 흔들어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심에 싹이 튼 이상 그는 더 대담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일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시그너스 홀의 서재에서는 강태준과 한서연이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 언론과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아우라 그룹의 4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민혁이 시작했군.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이성이 담겨 있었다. 공격 패턴이 지난번과는 달라요.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창에 떠있는 각종 데이터와 기사들을 동시에 읽어내며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외부 세력의 단독 공격이 아니에요.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시기를 봤을 때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들을 흔들려는 속셈이에요.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강태준은 이제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불안의 반대는 안정이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오늘 저녁 미술관에서 열리는 VIP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한다. 언론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곳이지. 거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우라 그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내 아내의 미소로 증명하는 거지.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또다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평소처럼 하면 돼. 다만 오늘 밤만큼은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 누가 말을 걸든 미소만 지으면서 고개만 끄덕여. 모든 대화는 내가 이끌어갈 테니 당신은 그저 내 완벽한 트로피가 되어주면 돼.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파트너에게 내리는 지침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들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향했다.
낮 동안 퍼졌던 악성 루머 때문에 사람들은 강태준의 표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서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의 팔짱을 낀 서연은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모습은 위기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다. 사람들은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문이 셔설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윤상희연 이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중 한 명으로 강태준 역시 그를 신임하고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윤 이사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강태준도 그를 반갑게 맞았다. 윤 이사도 왔군.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네. 그들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다른 기업 총수가 강태준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청했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혼자 남은 서연에게 윤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시장이 어수선해서 회장님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사모님께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걱정하는 듯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녀가 회사의 내부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려는 것이다. 서연은 순간 강태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미소만 지으며 고개만 끄덕여라.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이 남자가 바로 내부의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여기서 그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서연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윤 이사를 향해 순수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스트레스요, 글쎄요. 제 남편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던데요. 네. 윤 이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늘 말씀하세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야말로 투기적인 소문에 기대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약한 손들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라고요. 서연은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피닉스 캐피탈 계좌에서 나온 이상한 공매도 패턴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곧 재미있는 쇼가 펼쳐질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주식은 잘 몰라서요. 피닉스 캐피탈. 그것은 최민혁이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에 사용하는 위장 투자사의 이름이었다. 서연이 하룻밤 만에 찾아냈던 바로 그 회사.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우라 그룹 내에서 강태준과 자신뿐이어야 했다. 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 그러십니까? 회장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다른 급한 일이 생각났다는 듯 황급히 자리를 떴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묻고 있었다. 무슨 말을 했지? 윤 이사님이 회장님 걱정을 하시길래 요즘 피닉스 캐피탈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연의 대답에 강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이내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어 스스로 전장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숨겨야 할 무기가 아니었다. 대등한 위치에서 등을 맞대고 싸울 수 있는 전우였다. 집에 가자 강태준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날 밤 아우라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며 위기를 돌파한 강태준 회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서연과 강태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닌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내부의 쥐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함정을 파게 될 것이었다. 자선 경매 행사 다음 날 시그너스 홀의 서재는 냉전 시대의 작전 상황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에는 윤상현 이사의 20년간의 인사기록, 그가 결제했던 모든 프로젝트 리스트,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은 스크린 앞에 서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손짓으로 데이터를 재배열하며 강태준에게 자신의 결론을 설명하고 있었다. 윤상현 이사, 그는 지난 20년간 최민혁이 심어놓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스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젯밤 그의 반응만으로 속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며칠간 분석한 모든 데이터가 단 한 사람, 바로 윤 이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최민혁의 유령 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 그는 실무팀장이었고 이후 비자금 조성 통로가 되었던 모든 해외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라인에 항상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은 몇 년 안에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갔지만 유일하게 윤 이사만이 전략기획실이라는 핵심 부서에 남아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스크린에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띄웠다. 그것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서의 보고서들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윤상현이라는 거대한 교집합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기억력과 분석력은 이제 신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윤상현은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임했던 인물 중 하나였고 자신 또한 그를 믿고 회사의 미래 전략을 맡겨왔다. 그 깊은 신뢰가 20년간의 기만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당장 그놈을 끌고 와 강태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의 본능은 배신자를 즉시 처단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안 돼요. 하지만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금 윤 이사님을 건드리는 건 뱀의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놓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아직 정황뿐이에요. 그를 추궁해봤자 발뺌하면 그만이고 최민혁에게는 우리가 그의 스파이를 눈치챘다는 신호만 보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트워크는 전부 수면 아래로 숨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지? 내 회사의 심장부에 독사를 품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덫을 놓아야 해요.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배신을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리고 그와 최민혁의 연결고리를 한 번에 잡아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흐렸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갈등의 빛이 서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략기획실의 다른 직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윤 이사님은 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상사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충성스러운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함정을 파면 그들이 윤 이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혹은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종종 마주치는 도덕적 딜레마였다. 대의를 위해 소수의 무고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강태준은 주저하지 않았다. 전쟁의 부수적인 피해는 불가피한 법이야.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배신자만을 정확하게 저격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연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과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방식이 더 느리고 답답할지라도 그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다. 한편 넥서스 홀딩스의 최민혁은 윤이색에서 온 긴급 보고를 받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을 알고 있었다고 강태준의 그 어린 계집이 최민혁은 믿을 수가 없었다. 피닉스 캐피탈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자금줄이자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비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했던,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위기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강태준 그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신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경고가 필요했다. 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최민혁은 비밀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처리할 사람이 있다. 강태준의 아내 한서연. 죽일까요? 아니, 죽이면 시끄러워져. 그냥 경고만 해. 다리 한쪽쯤 부러뜨리거나 갈비뼈 몇 대 금가게 하는 정도로 한동안 병상에 누워서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벌레를 처리하라는 듯한 냉혹한 명령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잠시 짬을 내어 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찾았다. 강태준 덕분에 VIP 병동으로 옮긴 아버지는 최고의 의료진 아래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전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진 모습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평온을 느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서연이 자신의 차로 다가서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는 순간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탄 오토바이가 굉음을 울리며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미친 듯이 돌아가는 바퀴, 그리고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헬멧 속의 검은 눈. 이대로 죽는구나.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옆에 주차된 차의 보닛 위로 몸을 날려 구르는 것과 동시에 오토바이는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스치며 주차장 기둥에 부딪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서연은 충격으로 욱신거리는 팔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발목을 심하게 삔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넘어진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섬뜩한 빛을 내는 칼을 꺼내 들었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남자가 절뚝이는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와
남자와 서연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칼을 버리고 다른 쪽 출구로 도망쳤다. 강태준은 그를 쫓으려다.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처절한 공포와 감히 그것을 건드린 자에 대한 활화산 같은 분노였다. 발목을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강태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차에 태웠다. 시그너스 홀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가 그녀의 상처를 치료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심한 타박상과 염좌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치료가 끝나고 강태준은 서재에서 서연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처음으로 듣는 그의 사과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최민혁이 보낸 경고예요. 우리가 그의 꼬리를 잡았다는 걸 그도 안 거예요. 강태준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최민혁에 대한 증오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 순간 비즈니스적인 계약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것은 모두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한 여자, 한서연만이 존재했다. 그가 지켜야만 하는 사람,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서연이 제안했던 신중한 접근은 없다. 저기 먼저 선을 넘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방식이 바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단순히 놈들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야. 재기할 수 없도록 그들의 뿌리까지 전부 뽑아서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다. 그것은 복수의 선언이자 서연을 향한 굳건한 맹세였다. 한서연을 향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 시그너스 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다친 서연의 곁을 지켰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서재를 비출 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계약상의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이제부터는 당신 방식대로 하지.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잠기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무고한 사람을 지키면서 뱀의 목만 정확히 베어낼 방법. 당신이라면 찾을 수 있겠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내야 해. 더 이상 당신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의 말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맹렬한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생각은 없었다. 최민혁이 먼저 선을 넘은 이상 이제는 방역할 차례였다. 두 사람은 서재를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로 만들었다. 서연은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 앞에 서서 덫의 설계를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방어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예요. 윤 이사를 단순히 해고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아우라 그룹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반역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최민혁이 있다는 것을 만천에 공개해야 합니다. 방법은 가짜 M&A 딜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연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최민혁과 윤 이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의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 같은 거요. 그녀는 스크린에 에이젝스 파마, 에이작스 파르마라는 스위스 제약회사의 정보를 띄웠다. 최근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기술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였다. 공식적으로는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가 물밑에서 비밀리에 독점 인수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처럼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넥서스 홀딩스 역시 바이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최민혁이라면 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 가로채려 하겠죠. 그것은 최민혁의 탐욕과 오만함을 정확히 겨냥한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윤 이사가 그 정보를 최민혁에게 넘기도록 유도하고 최민혁이 아우라를 물먹이고 에이젝스 파마를 인수하기 위해 뛰어들도록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때부터 치밀하고도 대담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최측근으로만 구성된 소수의 비밀 TF팀을 꾸렸다. 물론 팀원들에게는 실제 M&A를 추진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서재에서는 매일 밤낮으로 가짜 화상회의가 열렸고 변호사들이 검토하는 것처럼 꾸며진 수백 장짜리 가짜 인수계약서가 오갔다. 모든 이메일과 통화 기록은 윤 이사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교묘하게 실수로 저장되었다. 이 모든 정보의 흐름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은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윤 이사의 과거 업무 패턴과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그가 가장 의심 없이 물만한 방식으로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가짜 재무실사 보고서에 결정적인 함정을 하나 심어두었다. 그것은 에이젝스 파마의 핵심 기술 특허 가치를 계산한 복잡한 수식 속에 숨겨진 미세한 오류였다. 소수점 이하의 작은 숫자 하나를 바꾼 것이었지만 이 오류는 최종 인수가를 실제 가치보다 20%가량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최민혁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수를 추진한다면 그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부풀려진 인수가가 바로 정보가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 유출되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었다. 계획이 무르익자 강태준은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떠났다. 인수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이었다. 언론은 아우라 그룹의 초대형 빅딜이 임박했다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서연은 홀로 거대한 저택에 남아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홀로 컴퓨터와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강태준은 매일 밤 그녀에게 비밀 통신으로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계획은 순조로워. 미끼는 충분히 뿌려졌어. 몸은 괜찮은 건가? 발목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딱딱한 업무보고 이면에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여기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가지.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위험한 작전을 함께 수행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덧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애를 넘어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든 채 미소 지었다. 한편 아우라그룹 전략기획실의 윤 이사는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강태준의 비밀 TF팀 서버에 접근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에이젝스 파마 인수 기밀 보고서를 손에 넣었던다. 엄청난 월척에 그의 심장은 탐욕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것이 최민혁 회장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강태준을 몰락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즉시 보안이 유지되는 경로를 통해 최민혁에게 보고서를 전송했다. 보고서를 받아든 최민혁은 광소했다. 멍청한 강태준 놈. 이런 엄청난 건을 혼자 먹으려고 했어. 어림없지. 그는 강태준이 제네바에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더 높은 가격을 불러 인수를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서연이 심어놓은 재무 데이터의 치명적인 오류는 까맣게 모른 채였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넥서스 홀딩스의 모든 자금력을 동원하여 에이젝스 파마 인수를 위한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이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네바의 한 호텔 스위트룸.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연과의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미끼를 물었어요. 윤 이사가 최민혁에게 보고서를 넘겼고 방금 넥서스 홀딩스 측에서 에이젝스 팜에 우리보다 3셔트 높은 인수가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인수 제안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셔야테. 서연의 보고에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최민혁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수고했어. 강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야. 그는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아우라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지해. 안건은 전략기획실 윤상현 이사에 대한 긴급 감사 및 직위 해제 건이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내일 오전 10시 아우라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의 입구를 닫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뿐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아우라그룹 본사 로비는 폭풍전야처럼 술렁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과 뒤이은 기자회견 예고호에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전략기획실의 윤상현 이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아직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고 확신했다. 지금쯤 최민혁 회장의 역제 안에 뒤통수를 맞고 굴욕감에 치를 떨고 있을 터였다. 오늘 이사회는 아마도 M&A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희생양을 찾기 위한 시시한 자리일 것이라 짐작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아우라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 위치한 강태준의 의자는 비어 있었다. 윤 이사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회의가 시작되고 부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오늘의 긴급 안건은 전략기획실에 대한 긴급 감사 및 책임자 문책에 관한 건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윤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와 보고를 시작했다. 최근 전략기획실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그룹에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에이젝스 파마 인수 관련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윤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완벽한 연기였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전략기획실에 대한 모함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 부서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겁니까? 그가 열변을 토하며 다른 이사들의 동조를 구하려는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제네바에 있어야 할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에 떨어진 번개와도 같았다.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고 윤상현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강태준은 천천히 걸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사님들, 오늘의 주인공이 자리에 착석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군요. 그의 시선이 정확히 윤상현 이사에게 꽂혔다. 윤 이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태준은 리모컨을 들어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윤 이사님, 연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쇼는 끝났으니. 첫 번째 화면에 뜬 것은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에이젝스 파마 기밀 보고서에 접근한 IP와 계정이 시간대별로 표시되었다. 모든 기록의 끝에는 단 하나의 이름, 윤상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특히 서연이 함정을 심어둔 결함 있는 버전의 파일에 접근한 유일한 인물 역시 그였다. 단순한 자료 열람일 뿐이라고 변명하시겠지요. 강태준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넥서스 홀딩스가 에이젝스 파마 측에 보낸 공식 인수 제안서 사본이었다. 그는 제안서에 명시된 인수가를 확대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넥서스 측이 제시한 인수가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예상가보다 정확히 20%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라는 수치는 윤 이사님께서 열람하신 바로 그 보고서에만 존재했던 계산, 오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된 우연일까요? 회의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이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에 뜬 것은 해외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최민혁이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던 유령 회사 중 하나가 윤 이사의 아내 명의로 된 스위스 비밀 계좌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기록이었다. 송금 시각은 윤 이사가 기밀 보고서를 다운로드한 지 정확히 1시간 뒤였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하게 설계된 덫 앞에서 윤 이사의 모든 변명과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판단이 흐렸습니다. 최민혁 그놈이 저를 협박해서. 그의 비굴한 변명에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안팀. 그의 나지막한 부름에 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윤 이사의 양팔을 붙잡았다. 20년간 아우라 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행세했던 배신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남은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1층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태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윤상현 이사의 해임 소식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오늘
저는 단순히 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 사냥 시도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넥서스 홀딩스에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어떻게 내부 스파이를 이용해 아우라 그룹의 기밀을 탈취하고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M&A 시장을 교란하려 했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윤 이사의 배신과 넥서스 홀딩스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모두 공개했다. 이에 아우라 그룹은 윤상현 전 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넥서스 홀딩스와 최민혁 회장을 불법적인 영업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같은 시각, 넥서스 홀딩스 회장실.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제네바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모습, 그리고 곧 에이젝스 파마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TV를 켰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웃으며 지켜보던 최민혁의 얼굴이 강태준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점점 굳어갔다. 자신의 이름과 넥서스 홀딩스가 거론되고 비밀 계좌 내역까지 화면에 뜨는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럴 수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준이 판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스파이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가면이 만천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 한서연.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TV 스크린을 향해 집어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강태준의 얼굴 위로 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상처 입고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굴욕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리고 잠재워뒀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본성을 깨우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강태준과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평범한 계집애 한서연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주가가 폭락하며 넥서스 홀딩스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세상은 모두 최민혁이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맹수는 죽기 직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법이다. 최민혁은 자신의 비밀 서재,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낡고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낡은 녹음 테이프 몇 개가 들어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무기이자 마지막 남은 단 한 발의 총알이었다. 강태준, 한서연,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아니, 나는 너희를 데리고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의 눈은 실성한 사람처럼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강태준이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명예와 사랑,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아버지라는 신화까지 모조리 파괴해버릴 생각이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출처불명의 소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강 회장과 최민혁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판도라 상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곧이어 걸려온 전화에서 최민혁은 악마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지 않나. 내일 밤 남산의 천궁각으로 혼자 와라. 자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지. 같은 시각 한서연 역시 익명의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두툼한 보고서 한 뭉치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신탁형 펀드 사기 구조 분석 보고서.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바로 그 사기 수법의 설계도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보고서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 최종 설계자의 서명란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 강지혁, 강태준의 아버지, 아우라그룹의 선대 회장의 이름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극의 씨앗이 바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남자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잔인한 진실. 최민혁은 그녀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은 것이다. 소포 안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천궁각으로라는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다. 다음 날 밤 약속 장소인 천궁각. 고즈넉한 한옥의 별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곧이어 최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왔군. 자네 아비의 추악한 비밀을 마주할 준비는 되었나. 최민혁은 테이블 위에 낡은 장부와 녹음 테이프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나 수십 년 전 자네 아비와 내가 함께 운영했던 비밀 비자금 장부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범이었지.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강지혁은 나를 배신하고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운 뒤 혼자 살아남았다. 자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깨끗한 제국은 사실 이 더러운 돈과 내 배신 위에서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해. 강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가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마. 거짓말.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알게 될 거다. 최민혁이 녹음기를 트는 순간 별채의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서연 씨, 당신이 여길 왜? 최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잘 왔소, 재수 씨. 마침 재미있는 연극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자, 이제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해줄 차례지.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당신 아버지를 쓰러뜨린 그 펀드 사기, 아주 정교하고 훌륭한 작품이었지. 그런데 그 작품의 원작자가 누군지 아시오? 바로 당신 시아버지 되는 강지혁 회장이야. 나는 그저 그가 과거에 써먹었던 더러운 수법을 빌려와서 당신 아버지를 목표로 재활용했을 뿐이지. 어떤 기분이야? 당신의 원수는 내가 아니야.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우라 그룹이었던 거라고. 당신은 지금 당신 가족의 파괴자 아들과 한 침대를 쓰고 있는 셈이야. 최민혁의 저주와도 같은 말이 강태준과 서연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절망적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충격과 배신감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인정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최민혁은 순간 당황했다. 뭘 말이냐? 당신이 직접 의도적으로 내 아버지를 목표로 삼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하신 거라고요. 지금 서연은 작은 핸드백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녹음기에 작은 램프가 깜빡이며 방금 전 최민혁이 내뱉었던 모든 말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당신이 강태준 씨를 협박하기 위해 가져온 증거물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내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최민혁 회장님. 당신 덕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최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 허를 찔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 인연이 감히 끝까지.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서연에게 닿기 전 강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준은 최민혁의 주먹을 가볍게 막아낸 뒤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아버지의 죄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갚아나가겠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는 지금 여기서 끝이다. 강태준의 눈빛은 지옥의 심연보다도 깊고 차가웠다. 그 순간 별채의 문이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과 뒤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최민혁을 덮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던지며 발악했던 맹수는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최민혁이 끌려나간 뒤 별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차마 서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는 대신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죄를 지은 건 당신 아버님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용해 내 가족을 해친 건 최민혁이에요. 당신은 나를 지켜줬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외부의 가장 큰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적이 남긴 아버지 세대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더 큰 상처를 마주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만 했다. 최민혁이 청군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날 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녹음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열쇠가 되었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실토한 수십 년에 걸친 기업 범죄와 사기 행각의 전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넥서스 최민혁 회장, 충격적 범죄 자백 후 구속, 두 재벌 총수 가문의 추악한 진실, 수십 년간의 악연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은 서연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강태준이 넘긴 내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즉시 넥서스 홀딩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민혁의 몰락은 둑이 무너지듯 순식간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허상은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의 뒤를 봐주던 정관계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고, 금융권은 넥서스 홀딩스에 빌려주었던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넥서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탐욕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최민혁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고, 넥서스 홀딩스는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한 남자의 비뚤어진 야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아우라그룹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선대 강지혁 회장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면서 아우라그룹의 도덕성 역시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강태준은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택했다. 최민혁의 첫 재판이 열리던 날, 강태준은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섰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승자의 여유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한 인간의 고뇌가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저는 오늘 아우라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고 강지혁 회장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오랫동안 이어진 깊은 사죄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아버님의 과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이 오늘날의 비극을 낳은 씨앗이 되었음을 통감합니다. 아들인 제가 아버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들의 죄를 덮으려 했던 다른 재벌가 총수들과는 다른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제 전부와 아우라그룹의 특별 출연금을 더해 수천억 원 규모의 과거사 피해자 보상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 아버지가 저질렀던 불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원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강태준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오히려 여론은 그에게 진정한 오너 리더십이라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병실을 지켰다. 강태준은 최고의 재활 치료팀을 붙여주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때로는 서연의 손을 희미하게나마 마주 잡아주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예고 없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그는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담보로 넘어갔던 서연의 옛 아파트 등기 권리증과 아버지의 모든 빚이 완벽하게 청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의 입술이 열렸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제 목소리 들려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깜빡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준과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었다.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사죄가 다른 한 남자의 다쳤던 마음과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한 달 후 세상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넥서스 홀딩스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아우라 그룹은 강태준의 투명한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서연의 아버지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서연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도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탐욕스러운 제국은 무너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강태준과 한서연, 두 사람의 관계였다. 모든 목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어떤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할까?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거짓말처럼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넥서스 홀딩스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아우라 그룹은 강태준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안정을 되찾았다. 한서연의 아버지는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이제 곧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1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에 맺었던 결혼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1년. 하지만 계약의 목적인 내부의 적 색출은 이미 달성되었다. 이 종이 한 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들고 강태준의 서재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기척에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강태준은 계약서를 보고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수많은 밤처럼 함께 작전을 짜던 그 긴장감 넘치던 공간이 오늘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찼다. 계약은 끝났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원래 목적은 이미 달성됐으니까요. 약속대로 이혼 절차를 준비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역시 그에게 자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을까? 모든 것이 끝나자 이제 이 관계도 끝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강태준이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 아주 잘게 조각 내버렸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들을 옆에 있는 파쇄기에 넣어 흔적도 없이 갈아버렸다. 이 종이 쪼가리는 처음부터 무의미했어.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래, 시작은 비즈니스였지.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했고, 당신은 내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어.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 도구가 아니었어. 내 파트너였지. 당신이 없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당신은 나를 구했어. 한서연.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내 아내도 당신도 아닌 한서연이라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남자는 투박하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이고 있었다.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내 마음에 의한 진짜 계약을. 지난 1년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간이었어. 차가운 내 세상에 당신이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이 웃으면 내 세상이 밝아졌고 당신이 다쳤을 땐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이런 감정이 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 없이 다시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의 서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말들이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얼음성 같던 남자. 그가 보여준 의외의 다정함.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 순간들.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이미 오래전에 그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외롭고 상처받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그런 당신 곁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다. 강태준은 서연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안전했다. 며칠 후 강태준은 서연을 한 장소로 데려갔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이벤트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가 일했던 국립중앙기록보존소. 그 앞이었다. 여긴 왜?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지.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가 늘 거닐던 길을 함께 걸었다. 한서연 씨, 당신을 처음 만난 건 비 내리는 밤이었지만 당신을 제대로 알게 된 곳은 먼지 쌓인 이 기록 보존소의 서류들이었어. 나는 평범한 사서 한서연의 비범함을 보았고 연약해 보이는 당신의 강인함에 매료됐지. 그래서 당신의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서연,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줘. 서연은 눈물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반지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눈부신 징표였다. 1년 후, 아우라 그룹에는 기업 정보 분석실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회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핵심 부서였다. 그리고 그 부서의 실장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사모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당당히 인정받으며 강태준의 아내이자 동시에 가장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처럼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사위인 강태준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그가 서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며 이제는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시그너스 홀의 거실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예전에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이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과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갓 태어난 자신들의 아이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운명이었을까? 강태준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내가 당신을 찾아갔던 거.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글쎄요, 운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잘못된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기적처럼 서로를 선택했던 걸 수도 있겠죠. 어느 운명의 밤, 한 평범한 소녀는 갑자기 재벌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비극으로 시작된 계약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